김원명 교수님의 첫 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돼가지고요. 발표자들 죄송한데 한 30분으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을 10분 정도 이상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김원명입니다. 우리 20쪽, 우리 책 나눠준 책에 20쪽이 있습니다. 네오 김동하의 분황 원효 인식이라는 제목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래서 김동하 선생님 그 전집이 나온 게 있어서 좀 살펴봤는데 처음에 상당히 당혹스러웠어요. 맨 뒤에 보면은 이제 논문이나 저서 목록을 보니까 연구하신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70년대에, 그러니까 김동하 선생님이 1902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에 72년, 뭐 73년 그 정도,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79년도에 나온 책들이 보니까 이제 유고집 나온 것들도 있는데, 그런데 보면 약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불교 고승전에 한 6쪽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6쪽 쓰신 게 이제 원효대사라는 이름으로 쓰신 게 다하고, 그 다음에 72년도에 기신론 소하고 금강산매경론 해제를 짧게 쓰신 게 있어서 김동하 선생님은 원효를 연구하신 분은 이제 아니라는 결론을 이제 맺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를 써야 돼서 좀 고민을 좀 하면서 썼는데요. 보겠습니다. 김동하 선생님의 불교 사상에 대한 연구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당연히 이제 원효 인식에 대한 연구는 이제 없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주제를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한 겁니다. 20쪽의 두 번째 단락 보면, 이제 저는 뭐에 주안점을 뒀냐 하면, 보통 김동하 선생님의 친일에 대한 얘기를 안 하잖아요. 보통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009년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전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대 말 40년대 초, 그러니까 해방 전에 이제 친일한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거의 이제 금기시 됐는데, 지금은 좀 얘기를 해도 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친일이 뭐 다 똑같은 친일은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때 이제 45년 해방 이후에 친일한 조선 지식인들의 어떤 정신 상태가 어땠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네어 선생님도 그런 충격과 트라우마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또 불안, 공포도 있었을 거고, 1949년에 이제 뭐라 그러죠? 지식인들이 이제 체포되고, 친일한 분들이 체포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오 김동하 선생은 이제 체포는 이제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에 유학한 개화파 지식인인데, 이게 친일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인데, 이게 잘 얘기 안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이제 동국대학교 교수님들은 못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한국외대 교수니까, 저는 뭐 해도 좀 자유로워서 저 같은 사람이 좀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다른 한편의 인식이 친일파라는 점인데, 이제 안 다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 3쪽에 보면은, 친일인명사전에 보면 쭉 나옵니다. 1928년에 리시오 대학 문학부 종교과를 졸업하고, 36년에 또 종교과 전임 강사를 맡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 이제 회화 전문 교수도 하고, 뭐 그러는데, 42년 7월, 9월에 보면은 강릉, 청주, 대전, 공주 등지에서 시국과 불교라는 제목으로 시국 순회 강연을 하고, 43년도에 경상남도 지역에서 합병 지원 권유 순회 강연을 하고, 44년에 불교지의 교단에 대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쓴 내용에 보면 오직 진충 보국뿐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교 교단에서 취할 보국 사업으로 징병제에 대한 유세 사업, 뭐 지원병 원호 사업, 뭐 등등등 하면서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네 번째 줄 보면 미영 경멸 종교단체 총궐기대회 이런 데에서 불교계를 대표해서 연설했다. 그 다음에 45년 5월 해방 직전에 해당되는데 강원도,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를 포함해서 쭉 다니면서 조선 전시 종교보국회가 주최한 시국순회 강연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친일 행적이 이제 확실하게 나오죠. 근데 이때 나이를 보면은 1902년생이시니까 이게 40 전후 정도가 되겠죠. 한 7, 8년 정도는 좀 이렇게 그 친일을 좀 하신 걸로 보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원효는 사실은 1930년 이후에 민족의 영웅 아니면 조선 불교의 영웅으로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원효에 대한 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1970년대나 되어야지 퇴직 이후에 나온 글들에서 원효에 대한 글들이 이제 언급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원효 민족 영승려로서의 이제 그 원효를 얘기를 할 때에는 민족주의자적인 색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제 친일 학자였고 자기 동일성이 여기 진충보국을 할 때 보면은 충성의 대상이나 국가를 보위하는 대상이 해방 전에는 이제 일본이었겠죠. 왜냐면 어린 시절에 사실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가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동일성이 일제시대 때는 사실은 조선인보다는 일본의 국민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죠. 어쨌든 청장년기 공간적 배경은 상주와 문경 그리고 도쿄였고 해방 직전의 경성이었죠. 시간적 배경이 이제 일제강점기였고요. 이때 그가 인식한 나라에 대한 충성은 민족주의 입장에서 독립운동가에게는 친일이었을 거고, 또 해방 공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안정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인 30년대 말 40년대 초의 순회 강연을 스스로 친일이었다고 인식했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 반성이 든 이후에 원효에 대한 얘기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설을 한번 세워본 겁니다. 두 기간사의 원효 인식이 네어의 원효 인식 이해의 큰 틀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본 연구의가 드러날 것이다. 네어의 전집을 살펴보고 그의 저작 목록을 살펴보면 원효에 대한 인식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단행본이나 단행 논문, 논설문이 없다. 놀라웠다. 전집에서 밝히는 그의 연구 업적은 저술 23권, 논문 및 교양 논설문이 150여 편이다. 그 가운데 원효를 연구한 단행본이나 논문, 논설문이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 다행히 글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말년저술, 한국 역대 고승전의 원효 대사라는 6쪽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걸 토대로 정리를 한 게 이제 22쪽을 넘어가 보면 이제 2쪽, 3쪽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여기 김영진 교수님에 따르면 최남선은 조선불교에서 조선불교의 상징으로서 원효를 발견하고 원효에게서 통불교의 이념을 추출한다. 원효는 곧 통불교고 통불교는 곧 조선불교의 도식을 관철해 해방 후 문족불교론으로 통불교론으로 출현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최남선의 원효에 대한 인식과 원효 철학 사상에서 추출한 통불교론과 민족불교론은 민족주의적이고 전혀 친일적이지 않다. 1930년은 최남선이 부록의 시기인데 당시는 그의 친일 행적이 드러나지 않던 때다. 부록을 넘기고 지천명이 되기 전 최남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후 조선 문화의 일본화를 주장했고 친일적인 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즉 원효는 최남선이 민족주의적으로 불교를 연구하면서 1930년대에 발굴된 인물이다. 근데 이제 최남선도 35년 넘어가면 이제 상태가 이제 바뀌죠. 30년에 이제 이 조선 불교가 나오는데 이걸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최남선도 이제 민족 불교주의자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보면 또 네오 김동하보다 훨씬 많은 친일 행정 내용들이 친일
인명사전에 보면 아주 길게 나옵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제 사회적 지위가 훨씬 높았고 활동도 이제 훨씬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분은 이제 체포도 됐었어요. 49년에. 그 친일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반성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내어 김동하 글들이 70년대에 나온 글들이 보면 최남선이 30년도에 썼던 글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자기가 연구하지는 않고 기존에 학계에서 했던 분들 얘기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내면화하고 그다음에 친일에 대한 후회를 마지막에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왜냐하면 그 일제시대 때에는 굉장히 일본에 충성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제 학문적인 그 글들이 보면 뭐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이제 한국 불교의 어떤 좌표라든지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쓸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드러나서 그거는 이제 민족 불교적인 요소를 자기 속에 내면화 이미 한 얘기들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원효 글을 쓴 것들에 보면은 원효 원전에 대한 글을 인용하는 건 없고요. 원효 약전에 대한 글들을 쓴 걸 보면 뭐 송고승전하고 삼국유사, 뭐 고선사 서당화상비, 대각국사문집, 그다음에 청사 제작목록 뭐 이런 데서 이제 쓴 원효에 대한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세 번째가 이제 23쪽에 나와 있는 이제 원효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건데요. 원효대사에 나온 원효 사상인식 세 가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해동화엄의 초조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죠. 근데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인데 이분은 이제 아니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의상을 해동화엄 종조로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의상은 법성계를 지은 데 반해서 원효가 화엄경 소를 쓰다가 중단하고 말았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화엄의 골수에 대한 이외의 저술도 없기 때문에 원효가 해동화엄의 초조가 아니라라고 이제 보는 점이 조금 두드러집니다. 두 번째, 원효를 일대 박학, 저작가로 인식을 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누구나가 다 이거는 반대하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세 번째, 내어는 원효가 매우 원만한 태도를 지닌 특징이 있다고 인식한다. 화엄, 유식, 법화 등을 말할 때 각각의 종학을 주로 하고 그 진의를 나타내려 했다고 본다. 그는 그 이유가 원효에게는 오직 불교가 있을 뿐 종포가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이제 통불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허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종파보다는 불교 자체에 대한 이제 정리를 주로 하신 분처럼 보여서 이거는 원효를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것과 관련된 것처럼도 또 저는 느껴졌습니다. 네, 요게 이제 거의 다예요. 그런데 이제 3번, 4번에서 제가 이제 좀 더 정리할 게 없는데 더 하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떠오른 생각인데, 고대 한민족의 기초 사상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효는 우리가 한국 철학사를 할 때 보면은 첫 번째, 원효라는 이름이 이제 새벽이라는 뜻도 있지만 제가 한국 철학사를 뭐 한 20년 거의 가깝게 가르치고 있는데 단군 신화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원효 얘기하거나 뭐 원칙 아니면 뭐 승랑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효가 이제 국내파잖아요. 승랑이나 원칙은 이제 유학파도 아니에요. 중국에 가가지고 중원 지역에서 살다가 과연 신라나 고구려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을 지금처럼 하진 않았겠죠. 동아시아인으로 거의 인식했고 고향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보면은 한국 철학자로 지금 투사해서 보지만 중국 사람들이 보면 그냥 중국 철학자로 또 이해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뭐 승랑 같은 경우는 고향이 요하 지역인데 거기 지금 중국 땅이지 않습니까? 원칙은 좀 다르죠. 신라에서 갔으니까. 허라벌에서 갔으니까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10대 때 유학 가가지고 안 돌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현장
팀장하고 거의 뭐 비슷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효를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원효는 그냥 불교학자들은, 특히 동국대 출신 교수님들, 학자분들은 그냥 불교학자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한국 철학 자로 또는 한국 철학 사적 맥락에서 보면은 그 원효 이전에는 그럼 뭐가 있었냐? 원효가 무슨 뭐 단군의 어떤 거기에 천관 같은 거를 과연 계속하고 있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연결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래서 원효 이전에 이제 그 어떤 고유한 사상, 기초 사상 또는 이제 원시 종교 사상 아니면 고대 한국의 어떤 종교 사상이 과연 원효에게 또는 초기 한국 불교를 수용하고 이해했던 분들이 뭘 가지고 그러면 이해했을까? 이 고민을 뇌허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구체화해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가지고 이제 3번을 이제 구성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24쪽에 가보면 거기 인용문이 있습니다. 고대 한민족이 과연 이와 같은 인문적 고등 종교를 받아들일 기초가 되어 있었던가? 그러니까 불교를 얘기하는 거죠. 불교를 받아들일 기초가 되어 있었던가? 만약 그 정신적 준비가 없었다면 이러한 고급 종교가 이 민족에서 소화될 수 없었을 것이다. 고기록에 의하면 부여 때의 민족은 제천의 행사를 하였다 하고 또 고구려 시대의 민족은 제천과 아울러 귀신을 숭상하였다고 하였는 바 이것은 물론 일종의 자연신교의 아직 인문적 종교는 아니지만은 종교를 믿을 정신적 소질과 구원한 인생의 이상을 일찍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그게 이제 그 불교를 이해할 기초를 가지고 있었다 정도만 했지 이게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설명하는 거는 이제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한번 고민을 저는 이쪽을 좀 했었는데요. 우선은 뭐 그 한국 고대 철학 사상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철학 연구를 기본적으로 문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문헌에는 뭐 없으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롬바흐라는 이제 서양의 형이상학자가 그림 철학을 이제 구성을 해서 그 이제 벽화라든지 이런 데 있는 걸 가지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윤병열 교수님께서 뭐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라든지 아니면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그림들을 가지고 고대 한국 철학을 현상학적으로 재구성하려고 하셨고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고 하려고 하셨던 게 있습니다. 이분은 보면 천문학자 박창범 교수의 이제 그 별자리에 대한 연구에 또 착안을 또 하셨대요. 그리고 서강대 사회학자이신 이철승 교수가 이제 우리가 청주 소로리 벽시가 보면은 세계 최초 벼를 재배했던 이제 근거로서 이제 활용을 했는데 그래서 벼재배 문화와 이제 그 밀재배 문화권의 이제 특징을 얘기를 하면서 한국인들이 이제 벼재배 문화가 아주 오래전서부터 생겼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연구들. 그다음에 이제 그 켄일버의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라는 이제 연구를 영역을 넓힌 분이 미국 학자가 있는데 이 초인격 심리학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김상일 교수가 이제 한민족 의식 전개의 역사를 여기에 투사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보면 전체적으로 사실은 아까 이제 그 뇌어 선생님께서도 밝히신 하늘과 관련된 그래서 천학적 전통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니까 병천 사상과 관련된 것이 유교나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원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했는데 원효의 대해도경 종요에 하늘에 대한 언급이 나오더라고요. 대승기신론 소원한 이제 금강산매경론이나 뭐 열반경종 이런 데는 안 나옵니다. 근데 대해도경 종요에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당시 신라 사회에서 우러러 받들고 믿는 하늘이 있었다는 증거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원효가 그거를 투사해서 그 종교 심성을 불교에 투사해서 이해를 하면
좀 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봤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맨 25쪽의 맨 아래째 두 번째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오가 고대 한민족이 인문적 고등 종교를 받아들일 기초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거나 부여 때의 제천 행사를 언급한다거나 종교를 믿을 정신적 소질과 구원한 인생의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었던 것 등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 어디에도 네오가 원효를 고대 한민족의 정신적 준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제 발견되지 않는데 그 후에 이런 걸 연결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4번은 이제 그 내허의 원효 해석과 인식론적 재구성, 회통사상속 좌와 타자의 문제. 이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해방 이후에 사실은 자기분열적인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원효의 회통 일심을 가지고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뭔지 이런 생각 혼자 상상을 해서 많이 써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맺는 말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30초. 우선 내어의 청잔영기 원효인식은 확인할 수 없다. 대체로 그의 원효인식은 말년에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70년대 이후에 나오니까 원효가 저술한 문헌을 직접 읽고 원효를 공부한 흔적은 내어의 말년에 일부 나타난다. 내어의 원효인식에 대한 글은 주로 고전적인 2차 문헌에 근거한다. 내어의 저작 목록을 보면 원효 관련 저술 논문 돈설문이 없다. 72년 한국의 대사상 전집의 기신론소 금강산맥 해제가 보이고 젊은 시절에 그래서 원효책을 읽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확언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72년에 쓴 해제들을 보면 말년에 읽은 흔적은 확실히 드러난다고 보여집니다. 네어의 글에 나타난 원효 사상 인식을 살펴보면 현대 연구자들 연구 내용에 비추어 구체적이지도 않고 상당히 개괄적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원효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인식으로 자신의 원효 인식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번 밝혔듯이 2차 문헌에 전해지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어 말년의 원효를 민족주의 정선에 기반한 한국불교 정체성 확립의 원조로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고 보는데 네오의 저술 목록과 이렇게 보면 20, 30년대 조선학 운동에서 형성된 원효 이미지가 그대로 1972년도 이후에 나온 글들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1쪽에 끝에 마지막 단락이 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는 20, 30년대 형성된 조선학 운동의 시대 흐름 속에서 구성된 조선불교의 영웅 이미지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조선지식인은 일본이라는 타자를 경험하며 조선의 주체성에 대한 자각을 강화했고 이에 일제 지식인들의 식민사관에 대한 반작용으로 방어적 민족주의 정서가 강화됐습니다. 불교학에 있어 식민사관의 전형은 한국불교가 중국불교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이 전형이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식민화의 정당화 주장의 근거로 삼는 핵심입니다. 강화된 민족주의 정서가 20, 30년대에 이뤘던 조선학 운동의 한 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교호는 한국인 연구자들의 고유성 컴플렉스, 독창성 컴플렉스를 심어준 것이 식민사관이라고까지 진단을 합니다. 필자가 보기에 일부 지식인들에게는 꼭 지나치기만 한 진단도 아닐 것이지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연상케 하는 다소 지나친 진단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네어 같은 이들에게는 이와 좀 다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필자는 70년대 말에 그의 말년에야 원효에 대한 글이 나오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그의 청장년기 정체성과 해방 후의 정체성 사이에 생겼을 법한 내적 모순과 트라우마가 말년에 가서 후회와 함께 반성의 일환으로 한국 불교의 원효에 대한 글이 나온 것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경주에 있는 홍대학교 YS 캠퍼스 불교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제 논평문 32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작성했는데 그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은 해방 후 활동한 대표적인 불교학자 중 1인이다. 오랫동안 동태 교수를 역임했다. 김동완은 초기 불교부터 선종까지 불교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개론술을 관행하여 불교 연구자나 일반 불교 독자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당연히 영향도 컸다. 그러니까
그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산사에서 공부했던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뭐 전반적인 불교 지식들은 김동완 선생님이 쓰신 불교학 개론이라는 국가문 운영된 이 책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구석에 있는 산사에 가도 그 책은 한 번씩 꽂혀 있습니다. 아마 그게 불교계의 해방 이후의 베스트셀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유명한 그 저자가 불교학 개론은 이 책은 오랫동안 불교 입문자와 불교 연구자가 불교 교리에 대한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불교 이해를 갖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 책에는 아까 그 이종호 원장님 얘기하셨듯이 아까 뭐 해겔 정신행위사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에서 형성된 불교 철학, 그러니까 유럽 철학과 결합되어서 완성된 불교 철학, 특히 독일 관념론에 영향을 크게 받은 불교 철학이 형성되었는데 그 틀이 불교학 개론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관념론이라는 게 수용이 돼서 불교 교리 중에 대승 불교 교리 중에 그것이 가장 수정한 교리로 규정이 되고 있죠. 자, 김동완은 불교사 내부의 개별 인물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드문데 김원영 교수님께서 쓰신 상기 논문은 한국불교의 대표자인 원효에 대한 김동완의 생각을 분석한 소중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완은 일제강점기의 인생 전반기를 살았고 해방된 한국에서 인생 후반기를 살았습니다. 저자는 이 점에 주목하여 김동완에게는 역사인식에서 일종의 분절이 있을 것이고 이 분절 때문에 발생한 혼돈이 그의 불교 연구에도 반영됐으리라 추측합니다. 근데 일종의 가설인데 이런 역사나 사회인식의 문제로 그의 원효인식을 분석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상기 논문은 상당히 도전적인 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론 말하면 김동완과 원효에 뒤에 남긴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 온전히 도전의 결과를 내놓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후 과제가 많을 듯합니다. 세 번째, 먼저 김동화가 해방 이후 친일 활동에 대한 죄의식이나 후회 혹은 혼란 등을 드러낸 게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일기 같은 게 발행되고 그러진 않았을 거니까 일단 에세이 같은 글에서도 없기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그가 최남선에 의해 조선민족불교의 대표자가 된 원효를 지지하고 이른바 회통론 또는 호국론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속죄나 전향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방 이후에 원효를 지지하면 원효가 민족불교의 대표니까 민족불교의 대표자를 지지했다. 그러면 이제 친일에서 민족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의미를 해도 될지 뭔가 좀 이렇게 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1940년 조명기는 조선불교와 전체주의에서 마찬가지로 원효를 통불교론자로 간주하면서 당시 식민지 이데올로기였던 전체주의 대표자급으로 취급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효를 얘기하지만 이분은 이 시기에는 식민주의죠. 원효가 전체주의라고 불교 전체주의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1940년 이제 막이 아니죠. 이제 아주 강하게 일본 그 파시즘이 강하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극적으로 치달을 때 그 점에 나온 이 글이기 때문에 원효를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자가 아니고 반민족주의자인 거죠. 당시 식민지 이데올로기였던 전체주의의 대표작으로 이거군요. 달리 말하면 원효에 대한 언급이 곧바로 민족의식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네 번째, 저자는 이건 좀 다른 얘기였지만 저자는 그 원효의 대도경 종류에 등장하는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서 제천 봉의 신앙의 제천을 육도 중생의 한 부류로서 천신이 아니라 동아시아적 맥락의 하늘로 이해하려 합니다. 더구나 원효 당대의 하늘 신앙을 관련시키고 하늘을 진리인식의 주체로 상정하여 논의를 펼칩니다. 원효의 원문에 따르면 불교 맥락의 천신과 동아시아 맥락의 하늘을 중첩시키는 듯 보입니다. 육도에서 말하는 육도 중에 하나인 천신 있지 않습니까? 천신을 앞부분은 약간 천신같이 얘기를 하고 뒷부분은 약간 하늘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 그래서 이중적이라서 이걸 하나를 선택해버리면 하나를 포기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반야경을 신앙하는 것은 천신뿐만 아니라 인간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야경을 신앙한다. 여기
이 봉의신학, 봉의앙신이라고 했는데 봉의앙신 하기 때문에 이게 진리 인식의 주체면 보통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반항에 신학하기만 하면 진리 인식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만 진리 인식의 주체가 아니라 인간도 진리 인식의 주체이기 때문에 천을 특별하게 여긴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하늘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다섯 번째, 최남선과 일부 인사에게 보이던 1930년 전후 원효의 불교를 화정불교로 나아가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통불교로 인식하는 경향이 출현했는데, 1930년 전에 정황식, 이런 분들이 최남선과 비슷한 시기에 원효를 추출해서 통불교 논의를 진행시키죠. 김동완은 이런 입장을 순수히 수용하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자신의 민족의식이 포함되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긴 합니다. 여섯 번째, 저자가 논문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불교 개론이나 불교 교리 발달사 등에서 김동완은 특정한 불교 교리와 교파는 이전 교리나 교파의 한계를 극복하면 좀 더 완전한 형태로 출현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서 걸 극복하고 뭐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불교를 종교적으로 보면 불교 교리 발달사라는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죠. 교리가 발달해버리면 가장 안 발달한 교리는 출발점이 붓다가 되기 때문에 불교 교리 발달이나 말 자체는 대단히 종교적으로 불교만 얘기해요. 근데 기꺼이 이런 말을 쓰는 건 벌써 이제 발전 사관, 발전 교리 발전, 그리고 정반합과 같은 앞에 게 모자랐기 때문에 뒤에가 나왔다 하면서 뒤에 게 나오는 걸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런 걸 선택한 것 같아요. 이는 어떻게 보면 변정법적인 발전관인데 김동완의 원효 회통론 지지에서는 이런 경향이 보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근대 시기에 일본에서 교육받은 만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떤 교리가 출현했을 때 설명할 때 변정법적으로 설명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앞에 이렇게 중간하게 어떤 게 부족했기 때문에 유식학이 나오고, 유식학이 부족했기 때문에 열애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대승기 신론이 가장 상위에 있다. 요런 거죠. 요런 방식인데, 이건 약간의 그 방식 자체가 변정법이 적인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저자의 논의는 아니지만 논문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장교원이 한국인 연구자에게 고유성 컴플렉스나 독창성 컴플렉스를 심어준 것이 신민사안이라고 진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건 그다음부터는 제 생각인데요. 물론 최남선이 이 통불교를 말할 때 대항체로서 1930년대 최남선은 민족주의자가 맞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항한다는 개념, 느낌으로 이제 민족불교론 원효를 불러낸 것 같습니다. 대항체로서 당시 일본 불교가 있었기에 역방향의 영향을 생각하면 신민사관을 근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일본이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나온 이유는 일본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가능하죠. 역방향 같은 영향이니까. 또한 당시 주장된 일본적인 것, 일본의 고유성을 조선에서 찾아서 일본보다 더 일본적인 것을 한국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경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의 고유성, 지역 불교의 고유성을 찾는 것은 근대 국민국가 출현 과정에서 극히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꼭 신민사관 아니더라도 고유성 찾기는 일찌감치 시작이 된 거죠. 대한제국기에 단군을 조명하고 민족의 시원을 찾기를 시도한 것은 신민사관 이전에 진행된 고유성 찾기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제시대 때 그게 민족의 고유성 찾기가 신민사관의 실제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신민사관의 고유성 찾기 전체를 신민사관이라고 해버리면 앞서 근대국가 성립 시기에 민족주의, 민족의 영웅 찾기 그 노력들이 뒤에 있던 신민사관의 영향이라고 해버리는 거와 비슷하게 되는 거죠. 해방 이후 김동완에게 신민사관 영향으로 보일 만한 대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간단한 논평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시간 부족 때문에 한 2분 안에 간단하게 민족주의 관련된 부분을 중점. 2분 안에 하라고 하지 말란 얘기죠. 7번은 선생님 의견에 거의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이정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공부한 것 중에 이제 서양 철학 하신 분들도 이제 해결 많이 했다고 하는 논문들도 읽어보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하고 사실은 영향이 저는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5번 질문은, 이거는 이제
더 자세하게 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전 뭐 아직은 답변할 역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4번 질문은 이거는 저는 이제 뭐 선생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제 원효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의식이 깔려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자기동일성이 기본적으로는 승려고 이제 불교인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민족주의나 뭐 한국적인 거 뭐 이런 거 찾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동아시아적인 천으로 이해를 하는 이유는 여기 분명히 이제 주공을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유학과의 어떤 대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식해서 그거보다 이제 나쁜 걸 자꾸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한 건데 그래도 이게 깔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이제 든다는 거고요. 이거는 앞으로 좀 논의를 더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일부 그러니까 인정하지만 일부는 좀 논의를 더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요. 자세한 얘기는 이거는 진짜로 연구 주제로 삼아서 할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원효에 대한 언급이 곧바로 민족의식으로 전환되지는 않죠. 그 말하자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제 그 정도만 하도록 하고 1, 2번은 제가 대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요. 2분 만에 하라는데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한 분만 받겠습니다. 한 분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저기가 그 종합 토론 때 미루고요. 네, 감사드립니다.